지금 9월 20일 날 FOMC 회의하잖아요. 금리 인상 하지 않아야 되겠고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여기서 또 한다. 정말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강하다 그런 느낌은 좀 없었고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8월에 뭐 조정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전반적으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뭐 테마 종목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에 우 가다가 또 다 2차전지 있었잖아요. 2차전지들이 지금 다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풀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뭐 시장은 어떤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쉬었다 가고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겠죠.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 경기 침체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또 중국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이게 주식 투자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인사드리는 과정이니까 말씀 좀 드려보면은 요즘에 사칭 리딩방도 많고. 너무 많아요. 저희 채널도 사칭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뭐 지금 보니까 일반 채팅은 한 15개 정도 되고, 오픈 채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컴플레 이슈가 아주 강화됐습니다. 증권사들은 웬만하면 방송 출연을 자제해달라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컴플에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고하고 검토받고 오는데 종목명이 하나라도 써있으면 빠꾸 맞고 막 이래요. 그만큼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만든 거고,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증권사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애널리스트들을 워낙 비난을 많이 했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얘기 들어보면 가기 싫어해요. 잘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럼 뭐 우리 누구 얘기를 듣고 어떤 가이드라인 믿고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정보는 있어야죠. 예, 무슨 뭐 첨부 파일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좀 조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점차로 좀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부 방송 출연하고, 저희 교보 TV에 교보 방송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외부 방송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언급을 드리면서도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해가면서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조언을 서로에게, 저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저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약간 관망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러면은 어떻든 올해 내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올해는 베타가 아닌, 그거 아니 알파다. 종목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이제 종목 위주로 가는 분들은 결과가 올해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고생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종목 잘 잡으신 분들은 뭐 벌써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났고, 잘 못 잡았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 어떻든 손실을 많이 줄였거나 이익권에 거의 대부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보면은 저도 이제 거래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랩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작년에 마이너스 50% 40% 남은 분들도 플러스권까지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은 조금 지루한 거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언제나 화끈한 시장만 바라보고 화끈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시장을 약간 지금 이제 더운 여름 지나고 나면서 지금 FOMC 회의 있고 소문없이 동시만기 있고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있고, 이 지나고 나면 또 시장의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요 기간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었네요. 경기 침체랑 뭐 중국 관련된 얘기해 주셔서, 중국 부동산 기업의 그런 뭐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앞으로는 좀 없을까요? 그 중국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의 정통에서 중국의 경제나 아니면은 정치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그걸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생각을 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건 좀 빼겠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들 얘기하셨죠. 그런 건 다 빼고 저는 이제 다른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 여러분 들으신 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상해종합지수를 지금 이제 이게 급락했다가 최근에 지금 이게 주봉이고요. 급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뭐 위험하고 뭐 폭락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보시면 월봉이에요, 이거.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중국을 바라보는 제가 생각하는 한 축은 뭐냐면요. 중국이 제조업이 크게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내수가 크게 한번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빼고 나서는 다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장이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고 이제 그런 성장이 가만히 보면은 한국 20년 차트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장기 차트를 보시면 예 그럼요. 얘는 워낙에 큰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중국을 볼 때, 중국 시장이나 중국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미국은 우상향하잖아요. 우리는 올랐다가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계단식이에요. 중국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차트 그려졌다는 얘기는, 아, 중국은 이제 고성장이 끝났구나. 이제 이런 거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국을 이해하실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고성장이 끝나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위기의 트리거가 발생이 되면 이거 폭락하면 어떡하냐. 예전처럼. 이제 첫 번째는 고성장이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다 경험하고 주식시장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는 이렇게 폭락하면 어떡하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중국은 계획경제이고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의 안에 있는 그 금융에서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미국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 다른 국가에 전가시킵니다. 08년도에 금융 리스크가 발생이 됐던 걸 전가시킨 것 때문에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의 디폴트가 발생이 된 거예요. 남유럽 국가의 디폴트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얼마나 빠졌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많이 안 빠졌어요. 한 18%가 하락했습니다. 그때 2011년도인가 그랬을 때. 중국은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내부의 리스크라 내부의 안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것을 뭐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면서 크게 파장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그렇게까지 그 파장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걱정을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소위 금융권의 익스포저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려있는 거. 중국에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럽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하고 우리나라도 투자하고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IB들을 증권사들이 뭐 홍콩에 부동산 투자했는데 그거 다 그냥 거의 뭐 디폴트 상황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익스포저가 얼마큼 있어갖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중국 보시면요. 헝다 있었고 완다 있었고 요즘 컨트리 가든 나오는 거 이거 보면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 중국이 요즘에 보면은 부양 정책을 자잘하게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디폴트 될 거다라는 얘기가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뭐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회사 코프스 얘기하고 막 블랙스완 얘기했던 게 중국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디폴트까지 가는, 이자 못갚으면 디폴트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그것을 중국이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통제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부 글로벌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그쪽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익스포저가 있어서 그 익스포저로 인한 물리는 거, 소위 물리는 거, 디폴트 되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뭐 산업 사이클의 흐름, 뭐 이런 흐름이 변화되는 것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라는 게 최근에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요 정도,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분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두 가지 하두 중 하나가 경기 침체였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이번에 진짜 미국 경기 침체하라고 그러고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을 너무 지금 많이 넣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아요. 시장은요.
경기가 사이클이 있으면 경기 사이클 타고 올라갔다가 경기 사이클 타고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소위 텐트럼이라고 얘기하는 폭락 있잖아요. 반토막 나는 거. 이런 거는 예상치 않은 위기가 발생됐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은 작년에 올해 위기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위기가 발생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5%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이후에 경기가 계속 꼬꾸라지면서 위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경험치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안 그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5.2에서 5.5까지 올려놨잖아요.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놨는데 거기서 25p 정도를 이번에 9월에 하느냐 11월에 한 번 하느냐 한 번 더 하느냐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만 이 금리를 더 올려서 5.75, 6까지 간다. 그럼 저는 주식을 팔고 무조건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몇 번 남은 거죠? 한 번 더 남은 거예요? 지금 뭐 한 번 하니 두 번 하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되려면 한 번인 건가요? 한 번만 더 해도? 한 번만 더 해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 김 작가님, 국채로 5.5, 5.75, 6%의 이자를 줘요. 그럼 글로벌 IB 자금들이 대규모 자금들이 수익률을 쫓아서 돈을 움직이는 건데 그럼 가지 않을까요? 왜 위험한 주식시장은 왜 해요? 주식 투자를 연간 6%를 주는데 국채로 가는 거죠. 주식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금리가 5% 위에 있고 지금 미국의 주담대 대출이 지금 7%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 됐을 때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대출받은 기업들, 대출받은 개인들, 이거 이자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어떻든 가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3.5%에 잡아두잖아요. 왜 잡아둘까요? 이거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이거. 이게 경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미국이 그렇게 많이 올려도 우리 못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훨씬 안 좋잖아요,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성장률 1%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시 너무 이제 바깥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고금리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계 기업과 한계 개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디폴트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번 돈으로 뭐 이자 내고 뭐 아파트 산 거 이자 내고 또 내가 빌린 돈 마통에 이자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못 갚게 되는 기업들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도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수순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금리에서 더 올린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든 버텨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업들이 기다리고 주식시장에서 기다리고 모두 다 기다리는 건 뭐냐면 이제는 좀 인하해줘. 어느 순간 되면 인하하겠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작년 말에 부동산 PF 대출 문제 일으켰잖아요. 그거 지금 해결됐습니까? 그거 해결 안 됐어요. 지금 컨트리 가든 연장했죠. 이자 연장했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연장하고 있어요. 지금요.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언제 해결되겠냐? 금리가 떨어져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한 꼭지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9월 달에 지금 9월 20일 날 FOMC 회의하잖아요. 금리 인상 하지 않아야 되겠고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여기서 또 한다. 정말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계속 약세로를 얘기하고 위기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오라가미 구니오가 얘기하는 역실적 장세의 막바지에 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는 계속 올리고 금리가 올리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경기라는 거는 시장에 돈이 풍부했고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계속 하는 산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금리가 높은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나중에 굉장히 큰 위기 또는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세론자들은 계속해서 그게 작년에 얘기했던 건 올해 올 거다 얘기했고 올해 상반기 안 오니까 하반기 올 거라고 얘기하고 올해 안 오니까 내년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군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 항상 그걸 조심하고 있는 부분은 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또 저는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경기선행지수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짧게 막 폭락했다 올랐다 막 이런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연간이에요, 연간 거의. 1년, 2년 동안 빠졌다가 1년, 2년 동안 올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G20하고 G7이 지금 여기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다음 거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경기 선행 지표는 꺾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감이 좀 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날짜를 제가 가장 최근 것만 해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2022년하고 2003년까지만 제가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네.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빨간 게 G10이에요. 네. G10은 작년 11월서에 저점을 찍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얘네들은요, 이게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경기 지표입니다. 굉장히 서서히 움직여요. 한번 그 추세대로 가면 1, 2년 동안 가고 또 그 추세대로 1, 2년 빠지고 그래요. 이 빨간 게 이렇게 쭉 작년에 내내 빠졌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거 보면은 그게 요겁니다, 이게. 지금 2020년부터 22년이니까 2년간이에요, 2년간.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움직인다는 제가 표현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터닝하기 시작하면 꽤 긴 시간 터닝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100이 이 위에 있어요, 여기에요. 네. 이 100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G20도 지금 어디쯤 있냐면은 이 99.8인데 한 98 정도에 와 있는 거고요. 98 정도에. 여기 지금 99.8이니까, 아니구나, 99.8 정도. 여기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미국하고 한국이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인데 우리는 99.1 정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100 위로 가서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OECD 경기선행 지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저점을 찍고 터닝하느냐, 고점을 찍고 빠지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 위에 게 미국이에요. 이 밑에 파란 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은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죠.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 한국을 보시면은 98.5에다 98.56, 이게 3월이에요. 그리고 4월, 5월 되면서 터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이게 터닝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이제 저점을 찍고 기업 이익도 터닝하고 경기 지표 터닝하고 이제 점차로 좋아진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이거예요. 기준이 이겁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행 지표들은 터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 근거 제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차트입니다. 이 박스에 지금 얇게 칠해져 있는데 이 얇게 칠해져 있는 이 박스가 2023년 1월서부터의 박스권이에요.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 박스권에서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벗어났다가 지금 이 근처에 있어요. 얘는 박스권에서 그냥 그만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도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작년을 볼게요. 이게 2022년도예요. 2022년도 작년도 얘는 이게 빠졌지만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게 크지 않다라는 걸 좀 이따 확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크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터닝을 해서 확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경기 관련주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작년에는 왜 덜 빠졌냐? 얘는 원자재, 오일이 작년에 되게 좋았잖아요. 전쟁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지금도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신고 가격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어요? 별로 안 벗어나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스닥 가볼게요. 작년에 이거랑 비교해보니까 훨씬 많이 빠졌죠, 아까.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왜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했기 때문에 성장주가 속해 있는 나스닥이 훨씬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아까 다우의 박스권이 여기 있고, 주가는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은 올해 박스권이 여기 있는데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거냐면, 이게 1월이거든요? 2월에 잠깐 요만큼 빠지고 2월 빠지고 3, 4, 5, 6, 7까지 계속 빠졌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조정 보일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8월에는 또 유동성도 축소했고,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발행 계속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다 회복을 해버리네.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3주 하락했다가 2주 반등을 강하게 줬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엔비디아도 있고 이런 어떤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집 상황이나 이런 게 다 있지만 좀 큰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지금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 월봉을 보니까 역사적 신고 지수가 여기에요. 지금 14,000원대, 14,000원에 와 있습니다. 16,200이 2,000포인트 남았습니다. 2,000포인트. 그럼 14가 10%니까 10몇 %뿐이 안 나왔잖아요. 네. 자, 더 황당한 거는 S&P 500이에요. S&P 500은 4,800이 역사적 신고 지수거든요. 지금 4,515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정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4,515. 여기서는 이 고점은 4,600이었습니다. 그 200포인트뿐이 안 남았어요. 네. 200포인트, 4,500에서 200포인트면 얼마예요? 이게? 10%가 450포인트잖아요. 안 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요. 5, 6%. 5, 6%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아래꼬리 달면서 탁 올라가는 거 보면서 월가의 IB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S&P 500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거다. 위로 갈 거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기로 가고 그리고 시스템 위기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 축에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안 그래요. 시장은 안 그래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건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도 아니고 트레이더도 아니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 시장은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여기서 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신고가 근처 가면 이게 트라이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시장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경기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일반론을 그냥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내년에 미국은 뭐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요. 이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이 있는 해에 평균적으로 상승 하락을 봤을 때 상승할 확률이 85%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또 똑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상황 속에서 주가 폭락하고 경기 폭락하면은 어느 당이 더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현 집권당은 당연히 연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든 간에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도 좋아야 돼요. 미국은 얼마나 시장을 신경 많이 쓰는데요. 시장 빠지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주식이 훨씬 중요하죠. 예,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왜 버티느냐? 연준의 긴축을 상쇄할 만한 막강한 어떤 정책이 있는데 그 재정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진짜 막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 원래 보통 한 1,000억 달러 정도에 쓰는 6개월 정도 쓰는데 2,000억 달러 추가로 1,000억 달러 더 쓰고 2,000억 달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걸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여기서 추락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 정책이 없이 긴축만 계속했으면 시장이 이렇게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바이든 정부가 소위 IRA라고 하면서 표현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돈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거고,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선행지표나 이런 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는 재정정책이 쓰고 있어. 이러다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은 시장이 하락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누가 나설까요? 연준이 곧바로 투입이 될 거예요. 금리는 하락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서는 연준은 금리가 5.5%나 됐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생겼어요. 아래로 내릴 폭도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여태까지 금리 인상을 해놓고 금리를 어느 순간에서 동결시켜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년, 2년 후에 금리 인하했을 것 같아요? 최장이 10개월입니다. 최장이. 최장이요? 네, 최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 동결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요번에 9월은 금리 동결이다. 만약에 그럼 8월 안 했고 7월에 있었습니까? 홀수달에 하는 거니까. 그럼 7월에 있으면 7월에 최장 10개월이면 5개월. 내년 얼마입니까? 올해 말이 5개월이고. 그럼 내년 5월, 내년 5월
내년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 자료도 잘 보면 내년 5월쯤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함축으로는 재정정책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연준의 운신의 폭이 생겨서 금리 인하할 운신의 폭도 생겨. 만약에 하이리스크한 리스키한 뭐가 발생이 되면 곧바로 연준이 움직일 거고 빠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세워놓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서 시스템 리스크 위기가 발생이 돼서 시장이 폭락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현금 들고서 기다려야 돼. 작년에 뭐 물론 빠졌으니까 작년에는 막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그러면 현금 들고서 기다렸던 분들이 내년에 그럼 그 기회가 올 거냐. 왜 이렇게 우리 유튜버들 어떤 것들 이렇게 보면 우리 김 작가님 유튜브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자극적인 유튜브들 제목 많잖아요. 우리가 뭐 10년, 20년 만에 처음에 왜 뭐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은 상당히 이 전체 전략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조금 길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이사님 어쨌든 앞으로 시장 뭐 올해 4분기랑 내년을 좀 좋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봐서는 8월 조정은 잘 보였잖아요. 특히 우리 시장은 제가 미국 시장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시장 한번 가볼까요? 또 말 나온 김에요.